안녕하십니까? 2026년 8월 11일 화요일,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적 움직임을 날카롭게 분석하여 미래의 지혜를 나누는 팟캐스트 글로벌 인사이트입니다. 오늘 세계는 무너지는 안보 질서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자원과 기술의 소리 없는 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글로벌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명쾌한 분석을 들려주실 시사평론가 박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영국의 역사학자 에드워드 칸은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기술 안보 갈등과 통화가치 불안정, 그리고 지정학적 패권 다툼은 과거 제국주의 시대의 자원 쟁탈전이나 냉전기 물밑 협상의 양상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6개 국가의 생생한 뉴스들을 통해 혼란스러운 정세의 이면을 흐르는 역사적 맥락과 경제적 본질을 청취자 여러분이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은 대한민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신속한 집행을 지시했는데요. 성장의 양극화를 방지하고 초격차 산업 지도를 지방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세제 개편 논란과 고환율, 고물가 등 생활 경제 악화로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43.3%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한편 KDI 경제동향에 따르면 수출과 설비 투자는 높은 증가세를 보여 경제 기초 체력은 나쁘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 상반된 신호들을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아주 대조적이면서도 흥미로운 국면입니다. 국가 경제의 대들보인 반도체 수출이 살아나고 코스닥이 급등하는 등 것이 경제 지표는 청신호를 켜고 있지만 정작 서민들이 체감하는 미시 경제와 내수 경기는 고물가와 고환율로 얼어붙어 지지율을 끌어내린 형국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메가 프로젝트의 지방 재편과 신속한 재정 집행을 강조한 것은 이러한 민심 위반을 선제적으로 타개하려는 전공법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30년대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테네시강 유역개발공사 같은 대규모 국책 사업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며 정권의 지지 기반을 다졌던 뉴딜 정책의 흐름과 매우 유사합니다. 단순히 공장을 짓는 것을 넘어 국토의 축을 재편하겠다는 것은 정면 돌파 의지를 담은 카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편 기술 분야에서는 최근 인력을 감축했던 글로벌 기업들이 다시 인간의 역할을 확대하며 직원을 재배치하는 이른바 AI 부메랑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주목됩니다. 기술의 한계일까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인공지능이 만능 열쇠인 줄 알고 무작정 도입했다가 인간 특유의 감성적 공감이나 임기응변이 필요한 영역에서 한계를 마주한 것이죠. 이는 과거 18세기 영국 산업혁명기 당시에 기계가 인간을 완벽히 대체할 것이라 믿었던 자본가들이 결국 섬세한 수작업과 관리 영역에서 다시 숙련공들을 대거 고용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되먹임 과정과 똑 닮아 있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과 기술의 유기적인 협업이 본질적인 경쟁력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신선한 교훈입니다. 다음은 미국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에서 저자세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압박은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동시에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평화안을 거부하며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치적 갈등 속에서도 미국 증시는 고용지표 둔화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실리주의적 밀당 외교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이란을 군사적으로 직접 타격하는 위험을 피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고사위기에 처한 이란에 경제적 숨통을 쥐고 흔드는 전략이죠. 이는 과거 냉전 시절 미국이 소련을 상대로 군사적 전면전은 피하면서 끈질기게 경제적 제재와 고립 정책을 펴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었던 봉쇄 정책의 현대판 변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동맹국인 이스라엘의 평화안 거부는 겉으로는 삐걱거리는 듯 보이지만 내부 정치적 계산이 복잡하게 얽힌 힘겨루기입니다. 경제적으로는 7월 일자리가 감소했다는 우울한 지표가 오히려 연준의 금리 인하 명분이 되어 증시를 자극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AI 경쟁의 축이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전력과 메모리 같은 물리적 인프라 확보전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마존이 텍사스에 자체 가스 발전소를 지어 데이터 센터를 가동하려는 움직임도 이와 일맥상통하겠군요.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19세기 미국의 골드러시 시대를 돌아보면 정작 금을 캐서 벼락부자가 된 사람보다 금광 주변에서 튼튼한 청바지를 만들어 팔았던 리바이 스트라우스나
곡괭이를 공급했던 상인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었죠. 지금 AI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을 돌리는 머리싸움보다 컴퓨터를 시킬 전력망과 막대한 양의 메모리 반도체라는 진짜 곡괭이를 쥔 인프라 장악 기업들이 패권을 쥐기 시작한 겁니다. 아마존이 자체 발전소를 짓고 엔비디아가 대규모 데이터 센터 투자를 고려하는 것은 자원전쟁의 판도가 이미 하드웨어로 넘어갔음을 방증합니다. 중국 소식입니다. 중국 상무부가 미국산 피칸에 무려 54.3%의 반덤핑 보증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지는 모양새인데요. 한편 중국 정부는 첨단 반도체와 AI 육성을 위해 무려 28조 달러 규모의 자율 자본시장을 개방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기술 자립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군요. 미국산 피칸에 대한 보복성 관세 조치는 전형적인 벼랑 끝 전술이자 삿바 싸움입니다. 역사적으로 강대국 간의 정상회담 직전에는 항상 상대방이 아파할 만한 농산물이나 기호품을 타깃으로 삼아 무역 장벽을 쌓고 협상 테이블에서의 판돈을 키우는 전략을 써왔죠. 특히 피칸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 몰려있는 농가 지역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에 정치적 계산이 깔린 수입니다. 더 주목할 것은 28조 달러 규모의 자율 자본시장 개방입니다. 이는 과거 중국이 국가 재정을 직접 투입해 기업을 키우던 보조금 방식에서 벗어나 전 세계의 민간 자본을 중국 시장으로 끌어들여 미국의 기술 제재를 무력화하겠다는 전략적 전환입니다. 국가주도에서 민간 자본 동원으로의 체질 개선이라니 중국판 엔비디아라 불리는 무어스레드의 눈부신 성장이나 최초의 10만 카드 규모 AI 슈퍼클러스터 가동도 이 전략의 연장선이겠네요. 과거 19세기 말 영국이 쇠퇴하고 미국이 급부상할 때 미국의 금융자본가들이 철도와 철강 산업에 천문학적인 민간 자본을 쏟아부어 대전환을 이루었던 역사적 흐름과 정확히 겹칩니다. 중국은 자국의 첨단 기술 인프라를 전 세계 자본의 힘으로 완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가 강해질수록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 속도와 국산화 드라이브는 더욱 사나워질 것입니다. 일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나가사키 원폭 투하 81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으나 연설에서 일본의 전통적인 국시인 비핵 3원칙 고수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해 안팎으로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발과 함께 안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헌법 개정안 추진과 맞물려 일본 정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성은 다카이치, 이름은 사나에인 이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는 일본 내에서도 강경 우익 성향을 대변하는 인물이죠. 평화헌법 개정과 군비 증강을 평생의 과업으로 삼아온 인물인 만큼 원폭 기념식에서 비핵 3원칙을 명확히 언급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의도적 침묵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 군부가 영토 확장과 군사력 강화로 나아가기 전 헌법적 제약과 평화적 선언들을 하나씩 무력화했던 점진적 군국주의화 과정의 초기 단계와 유사한 궤적을 보이고 있어 주변국들의 우려가 깊은 것입니다. 안보 주권을 강화한다는 명목하에 전후 평화국가라는 껍데기를 완전히 벗어던지겠다는 야욕이 엿보입니다. 경제 정책을 두고도 잡음이 많습니다. 다카이치 행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해 식료품 소비세를 8%에서 1%로 파격적으로 인하하려 하지만 정작 외식과의 세율 차이로 인해 자영업계의 혼란과 세원 감소 우려가 극심하다고 합니다. 아주 고전적인 탁상행정의 오류입니다. 식료품은 1%인데 포장해 가지 않고 식당에서 먹으면 10%의 세금을 내야 하니 소비자와 상인 모두 꼼수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것이죠. 이는 과거 17세기 영국에서 건물에 달린 창문의 개수에 따라 세금을 물리자 사람들이 창문을 벽돌로 막아버려 도시 전체가 어두워졌던 이른바 창문세의 총극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서민을 돕겠다는 선심성 정책이 정교한 설계 없이 실행되면 오히려 시장의 왜곡을 낳고 국가 재정만 망가뜨린다는 경제학적 진리를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럽의 맹주, 독일 소식입니다. 최근 라이프치히 공항에서 드론 사건이 발생한 이후 독일 정부가 대대적인 드론 방어 역량 강화에 나섰습니다. 특히 배후에 러시아 정보기관의 개입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안보 충격 속에 기후 변화로 인한 극심한 가뭄으로 라인강의 수위가 낮아져 내륙 수송이 마비되는 등 경제적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팎으로 시끄러운 독일입니다. 먼저 라이프치히 공항의 드론 사건 배후에 러시아가 지목된 것은 현대 군사학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하이브리드 전쟁의 양상입니다. 전면전을 벌이지 않으면서도 상대국의 국가 중요 기반 시설에 사보타주, 즉 파괴 공작을 가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전술이죠. 이는 제1차 세계대전 직전 유럽 전역에서
각국의 정보기관들이 벌였던 음성적인 첩보전과 파괴 공작의 역사적 그림자를 연상시킵니다. 안보가 흔들리는 와중에 설상가상으로 라인강의 수위 저하로 인한 물류마비는 가혹한 경제적 직격탄입니다. 라인강 수송마비가 독일 제조업과 유통업에 그렇게 큰 타격을 주나요? 라인강은 독일 산업의 동맥이자 탯줄입니다. 중공업에 필요한 철광석, 석탄, 화학원료 등이 이 수로를 통해 가장 저렴하게 이동하는데 물길이 막히니 비싼 트럭 수송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고스란히 제품 단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집니다. 과거 19세기 철도가 깔리기 전 극심한 가뭄으로 대운하가 마비되어 국가 경제가 마비되었던 봉건왕조의 위기가 기후변화라는 현대적 재앙을 타고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셈입니다. 기후위기가 안보만큼이나 무서운 실존적 위협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준비한 글로벌 인사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박 작가님, 오늘 다뤄본 글로벌 정세들을 아우르는 오늘의 한 줄 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세계 각국의 소식들을 관통하는 한 줄 평은 인프라를 쥐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고 기본을 망각한 정책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전력과 메모리라는 물리적 인프라의 중요성, 그리고 정교하지 못한 조세 정책과 안보 침묵이 초래하는 내후의 환을 보며 우리는 기본 다지기의 가치를 다시 한번 배웁니다. 네, 아주 깊이 있는 정리였습니다. 혼란스러운 세계의 흐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해안을 기르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활기차고 의미 있는 하루 보내십시오. 박 작가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